이게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파울 첼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파울 첼란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울림이라고 돼요. 하나의 울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울 첼란은 대부분 제목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첫 행을 제목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행이 하나의 울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과 이것을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울림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울림. 그러니까 울림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금이 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틈이 만들어지는 소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울림, 그것은 진리 자체가 인간들 한 가운데로, 진리가 인간들 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이게 지금 하나의 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울림, 그것은 진리 자체가 인간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은유의 눈보라 한 가운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유의 눈보라라고 하는 거, 인간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은유의 눈보라 한 가운데로. 다시 읽으면 하나의 울림, 그것은 진리 자체가 인간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은유의 눈보라 가운데로. 이런 첼란의 아주 짤막한 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잖아요. 에로스, 그다음에 필로스, 그다음에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뭐 지젝이나 바디우나 뭐 아감벤이나 모두 사도 바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는 건데, 필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필로스는 보통 프렌드십으로 옮깁니다. 우정이라고 옮기는데,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필로스이기 때문에 단지 우정에만 한정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주로 우정을 이야기할 때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에로스가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리 자체가 인간의 세계로, 은유의 눈보라 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이렇게 들어올 때 진리가 은유의 눈보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계로, 인간 세계로 들어올 때, 에로스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로스는 진리와, 이제 이건 초월적 진리겠죠. 진리가 인간 세계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초월적인 진리가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인간과 아무런 틈이 없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때,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에로스를 얘기할 때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플라토의 텍스트가 있죠. 향연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보시면 아리스토파네스가 에로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가 뭐냐면, 인간은 처음에 온전했고 그 온전함을 제우스가 두려워해서 인간을 반으로 자르죠. 그래서 반으로 잘려진 인간이, 그러니까 온전함을 상실한 인간이 다시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이야기. 온전함이 있었고 온전함이 상실됐고 다시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온전함의 회복, 이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회복돼서 온전한 하나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진리와 인간이 아무런 틈을 갖지 않고 온전한 동일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동일성의 사랑. 사실 이게 제일 강력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사가 대부분 이런 거죠. 부부가 될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서로 불화를 이룰 수 있는 반쪽을 다 떼어버리고 그 나머지 반쪽 가지고 온전한 하나가 되라, 이런 식의 주례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껏 강력합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껏 강력합니다. 실제로 향연을 읽어보면
플라톤은 이런 생각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생각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편인데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의 입을 빌려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플라토 이러면 생각나는 게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입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거고 그래서 아무런 틈이 없는 것, 차이를 모르는 것, 틈이 없는 것, 차이를 모르는 것 이런 것을 에로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필로스는 뭐냐면 필로스는 여긴 지금 파울첼라는 진리 자체가 인간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필로스는 원래 필로스는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생기냐면 결코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거리 때문에 그 거리가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극복할 수 없는 거리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집니다. 그런데 이 필로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늘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필로스라고 하는 필로스적인 사랑은 살아있을 때도 이미 그 사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상실이나 부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에로스는 상실이나 부재가 없는 거죠. 상실이나 부재가 완전히 메꿔지는 거고 필로스는 오히려 상실이나 부재가 사랑이라는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상실이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관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관계는 그 극복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게 같아져 버리면 안 됩니다. 같아져 버리면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거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로스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가 지금 첼라네 시의 어쩌면 가장 적절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아가페는 진리 자체가 인간 세계로 은유의 눈보라 한가운데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에로스처럼 틈이 없는 하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필로스처럼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들어와서 여전히 타자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필로스랑 다르죠.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여전히 갭을 가지고 있다는 간극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에로스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우리가 뭘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타자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타자를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살해하는 거잖아요. 씹어 먹죠. 그러니까 일단 살해가 이루어졌는데 죽었는데 내 속에서 계속 살아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소화되지도 않고 토해내지도 못하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 안에 타자가 됩니다. 내 안에 타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떤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만들죠. 나를 나와도 다른 것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로스와 필로스는 동일성을 얘기하고 차이를 얘기하지만 나나 타자나 모두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립되는 관계라면 아가페는 내가 타자일 수 있다는 내 안에 그러니까 필로스가 만약에 ET라면 아가페는 에일리언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들과의 거리. 이제 여전히 ET는 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에일리언은 내 안에 들어와 있죠. 게다가 이 에일리언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일리언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나일 수 있죠. 타자를 계속 품고 있어야 나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아가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에로스나 필로스나 아가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세 개가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철학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죠. 철학 자체가 사랑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얼추 구분했지만, 에로스와 필로스와 아가페를 이렇게 얼추 구분했지만, 사실은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로스와 필로스는 여전히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에로스는 이것이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로스는 그 대립이 극복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지되어야 관계가 생겨난다고 얘기하고, 아가페는 이 대립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내가 바로 타자가 되는 거, 나와 타자가 같아져 버리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에로스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이 지속되고 있고, 필로스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에로스도 온전한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온전한 하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필로스도요, 그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물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가페는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로스 자신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스스로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념이 만들어지려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려면 에로스가 다른 것들과 구분되고, 에로스 자체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자기 동일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부적인 타자를 갖지 말아야 되는데, 에로스나 필로스나 아가페 모두가 다 실제로 자기 속에서 자기를 넘어서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에로스를 예로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온전했습니다. 그 온전함이 두려워서 제우스가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 반쪽을 찾게 되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시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꼭 껴안 상태로 죽어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각의 제공 뭐 이런 거 보셨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꼭 껴안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사실 에로스라고 하는 것도 보면 껴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껴안는 거죠. 포옹하는 겁니다. 포옹하는 거. 근데 포옹하면요, 아까 아리스토파네스가 주장한 것처럼 반쪽과 반쪽이 이렇게 포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온전한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포옹하면 이렇게 되죠. 포옹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예,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옹을 하게 되면, 사랑은 포옹인데 포옹을 하게 되면 늘 그 겹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겹치는 부분이 생겨나고, 이 겹치는 부분은, 두 사람이 포옹하면 이 겹치는 부분은 사실은 제3의 공간입니다. 이 겹치는 부분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공통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겹치는 부분은 오히려 이 사람 속에서 빠지는 부분, 이 사람 속에서 빠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겹치니까 겹치지 않으면 남아돌지 않고 온전하게 짝이 잘 맞겠죠. 결핍이 없이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거기 향연에 보면 헤파이스토스 아시죠? 대장장이 신이 니네 그렇게 늘 붙어 있기를 원하면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딱 붙여주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 떨어질까 봐 계속 이러고 껴안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르게 읽어보면, 그렇게 온전하게 붙어 있으려면 헤파이스토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헤파이스토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껴안으면, 포옹하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겹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겹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을 아까 우리가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를 구분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아가페 쪽에 속하겠죠. 이 겹치는 부분, 초월적인 것이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그게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에로스 내에서도, 에로스에 대한 논의에서도 여전히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이 필로스의 논의에서도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 나이 친구들이여라고, 친구가 있는 것처럼 부르죠. 오 나이 친구들이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친구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친구란 없다. 오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럼 여기서 뭐가 겹치느냐?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오나의 친구들이여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친구란 없다는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것들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죠. 사실 여기 지금 오나의 친구들이여 뒤에 컴마가 있어야 됩니다. 컴마가 오나의 친구들이여 그 컴마 그 다음에 친구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둘 사이 겹치는 부분은 컴마입니다. 근데 뭐가 겹치느냐? 오나의 친구들이여 하고 친구란 없다라고 하는 전혀 겹칠 수 없는 것들이 겹치죠. 그렇죠? 전혀 겹칠 수 없는 것들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오나의 친구들이여 이따가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나의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친구들 또 앞으로 미래에 생겨날 친구들을 다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오나의 친구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친구는 없다. 지금 친구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전의 친구들 또 앞으로 생겨날 친구들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나의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시제상으로 봐도 이미 항상 지나간 친구들과 아직 생겨나지 않은 친구들, 앞으로 올 친구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친구란 없다는 지금 친구가 없는 거죠. 지금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제상으로도 시간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오나의 친구들이여는 이미 항상 지나가 버린 친구들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을 얘기한다면 친구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나의 친구들이여 컴마 친구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컴마는 시간적인 간극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앞에는 이미 항상과 아직 아닌이라고 뒤에는 현재라고 하는데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간극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지금 결합되어 있잖아요. 오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필로스도 역시 이 포옹하는 부분, 마주치는 부분을 겹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아까 아가페는 초월적인 것이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겹치는 거죠. 아가페는 구조 자체가 겹침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왜 아가페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가페는 구조 자체가 이미 겹친 거고 들어와서 타자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게 그런 거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존재가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겹쳐 있는 부분이 예수죠. 신도 인간도 아닌. 그래서 이제 구조 자체가 아가페는 이미 그렇고 에로스와 필로스는 구조 자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립 구조라고요. 이게 겹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겹치지 않은 채 에로스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필로스는 차이를 유지하는데 겹치지 않은 채. 근데 사실 보면 지금 이 말이나 아니면 아까 아리스토파네스의 예를 들어 설명해 봤듯이 실제로는 겹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에로스나 필로스나 아가페나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이야기되든 간에 이게 사실 이것들 세 개도 이미 겹쳐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이미 다 사랑은 에로스든 필로스든 아가페든 사랑은 다 겹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 겹치는 겁니다. 겹치면 제3의 공간이 나옵니다. 네? 두 사람이 겹치면 두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제3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3의 공간을 우리가 잉여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나머지죠. 나머지 두 사람의 뭔가 덧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동질성이나 두 사람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제3의 잉여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동질성도 차이도 아닌 어떤 잉여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지금과는 다른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앙코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응? 앙코르라고. 응? 한 번 더 많은 것. 그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코 이런 말 있잖아요. 에코. 신화에서 에코 보면 에코라는 게 메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메아리는 뭐냐면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아 더 많은 것을 응? 앙코르 한 번 더. 그러니까 늘
한 번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균형 자체를 망가뜨리는, 더 많은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오 나의 친구들이여 많은 걸 얘기하죠. 많은 걸 얘기하는데 친구란 없다는. 그러니까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친구들을 얘기하는 어떤 보편성을 아울 수 있는 실제로 더 많은 걸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친구란 없다는. 너무 적은 걸 얘기하죠. 친구란 없다. 너무 적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고 늘 균형에 못 미쳐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껴안고 있으면 남자는 옷을 입고 있고 여자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 남성과 여성 이런 건데 껴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껴안고 겹쳐 있어 가지고요. 일종의 혼돈 상태여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옷을 입고 있는 문화인지 옷을 벗고 있는 자연인지가 불분명해요. 마그리트가 그런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혼돈 상태에서 이루어내는 어떤 포옹의 지점, 겹침의 지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겹침의 지점. 그러니까 그 겹침의 지점. 그래서 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잉여물을 남기고 그래서 에로스나 필로스나 아가페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잉여물이잖아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잉여물입니다. 그러니까 향연이라고 하는 책은 플라토의 향연이라고 하는 책은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책을 다 읽어보면 결론은 뭐냐면 에로스는 이야기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에로스에 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책 전체가 다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에로스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게 향연입니다. 에로스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에로스의 불가능을 얘기해주는 이야기. 근데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실제로 에로스는 이야기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만. 그래서 플라토가 소크라테스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철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디오티마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을 빌려다가 소크라테스 대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티마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화예요.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신화적 지식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신화적 지식은 혼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철학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디오티마의 이야기가 뭐냐면 에로스의 탄생인데 원래 에로스 아버지가 뭐냐면 포로스죠. 이 포로스라는 건 방책이라는 뜻입니다. 계책을 가지고 있다. 포로스의 어머니가 메티스입니다. 이 메티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계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리스 영웅 중에서 메티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은 오디세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여러 가지 계책을 많이 세운 사람이죠. 근데 이 포로스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스가 넥타르를 마시고 제우스의 정원에서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자고 있는데 페미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결핍이죠, 결핍. 이 여신이 늘 구걸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자는 페니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거기 이 플라토가 이렇게 전해 포로스의 반대, 포로스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늘 대책이 없어서 굶고 다녀요. 그래서 이 대책 없음을 좀 해결해 보고자 포로스라고 하는 신 옆에 누워요. 신 옆에 눕습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아버지는 대책 있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대책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대책 없는 아버지 신과 대책 있는 아버지 신과 대책 없는 어머니 인간 사이에 태어난 에로스. 소크라테스가 그걸 그러니까 이 디오티마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자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자. 그 중간자가 아까 말한 뭐죠? 겹친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아버지가 신이고 어머니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도 인간도 아니고, 아버지는 대책이고 어머니는 대책이 없음이에요. 대책이 있는 것도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머니처럼 늘 헐벗었어요. 그래서 늘 맨발로 다녀요. 에로스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대책을 강구해서 그 대책을 가지고 그런 것 상태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 에로스 자체가 중간자입니다. 에로스 자체가 중간자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말이죠,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래 아리스토파네스의 순서가 아니었는데 순서가 한번 뒤로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아리스토파네스가 딸꾹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지한 철학 텍스트에 딸꾹질을 해가지고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딸꾹질이라고 하는 게 순서를 이렇게 중지시키잖아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은, 에로스는 중지인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중지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야기를 중지시키는 틈이니까 이야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를 중지시키는 틈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로스만 보더라도 에로스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에로스를 살펴보면 에로스는 그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의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그 불가능성은 왜 그 불가능성이 초래되느냐? 겹침 때문입니다. 겹침. 그러니까 늘 포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옹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떤 잉여 또는 잉여 만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기본적 인간이 세 종류였잖아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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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여자. 그런데 이걸 반으로 잘랐잖아요. 반으로 잘랐는데 제우스가 이게 첫 번째 개입한 게 반으로 자른 거고, 두 번째 개입은 뭐냐면 아까처럼 자기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껴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또 잃어버릴까 봐. 껴안고 그냥 죽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도 생겨나질 않습니다. 껴안고 죽어가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이번에 두 번째로 개입해서 원래 생식기가 이렇게 바깥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밭에다가 사정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 밭에다가 사정하고 인간이 땅에서 튀어나왔거든 이렇게. 이게 출토인 신화라고 하는 거죠. 여성의 자궁을 빌리지 않고 땅에서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우스가 두 번째로 개입해서 이번에는 반으로 자른 게 아니라, 반으로 자른 게 첫 번째 개입이라면 두 번째 개입은 뭐냐면 생식기를 앞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일종의 우리가 섹슈얼리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탄생했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원래 합쳐져 있던 그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생식을 하죠. 근데 생식은 동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섹슈얼리티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죠. 아직 이릅니다. 그런데 남성과 남성이 원래 붙어 있던, 남성과 남성이 붙어 있던, 이건 생식이 안 되잖아요. 출산이 안 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껴안고, 거기 아리스토파네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만감, 포만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생식이 아닙니다. 포만감을 느끼고, 이 포만감이 아까 말한 대로 서로 포옹할 때 뭐가 생깁니까? 잉여 만족이 생기죠. 왜 이게 잉여 만족이냐? 출산하고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은 발전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어떤 성적인 교합을 갖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잉여 만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의 경우에도 출산과는 아무 상관없는 포만감, 잉여 만족을 갖게 되죠. 그게 이제 잉여입니다. 잉여.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섹슈얼리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은 프로이트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달라요. 근본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을 근본적으로 구분 짓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잉여입니다. 잉여 만족입니다. 이걸 이제 락강이 주이상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이상스라고 하는 이 잉여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포옹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포옹했을 때만. 이게 포옹했을 때만. 그래서 그 겹침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 잉여물이 생겨난 거잖아요. 잉여물이. 그런데 이 잉여물이 사실은 인간을 동물과도 자연과도 구분해주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잉여적인 겁니다. 뭔가가 남아도는 거고, 남아돈다는 것은 거꾸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잘 아구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남아돌면서 동시에 부족하죠. 항상 우리는, 여러분 언어가 그렇잖아요. 언어가 내가 말하는 것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적확하게 전달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반만 말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죠. 더 많이 전달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전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는 항상 너무 많이 말하거나 너무 적게 말하거나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틈 때문에 사랑이 생깁니다. 그 틈 때문에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이 에로스나 필로스나 또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에 있어서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에로스 필로스 그 아가페를 그런 방식으로 일단 정의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나 너 사랑해 그거잖아요. 나 너 사랑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늘상적으로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친밀하지 않다. 아주 우리에게 친밀한 것들이 사실은 낯선 것으로 다가오는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널 사랑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난 널 사랑해는 원래 인용이잖아, 인용. 누가 했던 말 우리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유행가에서 들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어디서 봤거나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했거나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유행가 가사가 아예 그렇잖아요. 그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예? 너무 지겨워서 그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난 널 사랑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이미 그 전에 인용됐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얘기가 I love you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나만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죠. 나만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왔고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인용되어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오염되어 있는 나만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지금 이 말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나의 가장 진실한 부분, 나 너 사랑이라는 게 나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잖아요. 나의 그 가장 진실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미 누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가장 진실한 부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이 했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혀 다른 사랑을 우리는 아주 진부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이라면 반복 기계적 반복이죠. 난 널 사랑해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우리. 근데 사실 또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표현하는 것이 난 널 사랑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수행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어 행위가 의미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랑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삶이 연극을 모방합니까? 연극이 삶을 모방합니까? 우리 보통 연극이 삶을 모방한다고 하지만 삶이 연극을 모방하는 거 아니에요? 응?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은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 안에 있는 거죠.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 알려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것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I love you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반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연극이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연극에서 이미 했던 것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런 걸 낙강이 상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상징계 자체가 그런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기계적인 반복, 인간은 반복이 아니라고 우리 늘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 반복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는 실제로 사랑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지만 I love you라고 하는 말은 나의 가장 내밀한 감정을 가장 순수하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I love you라고 하는 말을 관습적으로 되풀이하고 반복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사랑이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계적인 반복이 전혀 기계적이라고 주장되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낸다고요. 기계적인 것은
비인간적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그런 반복이 가장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I love you는 말이죠. 실제로는 뭐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너에게 사랑을 하겠다.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죠. 또 오늘 왜 그 얘기 안 해? 무슨 얘기? 나 사랑한다는 얘기 해봐. 난 너 사랑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하죠. 난 너를 사랑해. 오후에 되면 또 하죠. 전화해봐. 전화해서 너 뭐 얘기해봐. 그럼 난 너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뭘까요? 난 너를 사랑해가 뭐에 불과합니까? 난 너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난 너를 사랑하겠다고 계속 맹세하는 거죠.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복하는 과정에 나는 그 반복하는 역할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연인이죠. 연인은 나를 널 사랑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내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임무에 충실하다고 매일매일 맹세하다 보니까 너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진실한 사랑이 있었고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난 널 사랑해 이거예요? 아니면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계속 연인의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극에서처럼 매일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지. 예. 지금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수행사라고 하죠.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이미 기계적인 반복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사랑,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인 반복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요약을 잘합니다. 난 널 사랑해라는 말은 매일매일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예? 난 널 사랑해. 매일매일 만나서 난 너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일 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그럼 사랑은 뭐죠? 결국은 뭐예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뭐예요? 틈이죠. 결코 메꿔지지 않는 틈이죠. 그래서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결코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매일 반복해야죠.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응? 엄마 사랑해. 예. 우리 맨날 일상이 그거죠. 엄마 사랑해. 누구 사랑해. 누구 사랑해. 그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랑이라는 메꿔질 수 없는 틈, 그 포개짐, 예,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한 그런 맹세, 매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맹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는 친구인데 친구도 예를 들어서 난 널 사랑해라는 말과 비슷하게 우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우정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난 너 친구야. 술 먹으면서 그러죠. 난 너 친구야. 말해봐. 난 너 친구거든. 나는 너 친구야. 네, 나는 너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나는 너 친구야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틈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나이기 이전에 이미 친구이다. 이러는 말이에요. 나는 나이기 전에 이미 친구이다. 아감벤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이 아감벤이 친구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그 글 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아감벤의 장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라고, 그 우정, 친구 이제 그런 글인데 거기 보면 아감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라는 말은, 우리 친구라는 말은 서술어가 아닙니다. 아감벤이 서술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술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는 다정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 것이 친구다.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친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어요. 서술할 수 없다고요. 서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감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는 서술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범주적인 어떤 범주를 가진 언어가 아니라, 범주를 가진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주를 가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것, 하얀 것 이러면 우리 다 어떤 걸 규정하잖아요.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이런 서술적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친구는 존재적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재적 차원.
그 존재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입니다. 존재, 우리 존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술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을 얘기합니다. 서술할 수 없는 공간. 우리 어떤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술하죠. 예? 그 빈 공간을 다 서술해 가지고 그 빈 공간을 의미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빈 공간을 다 채워서 그걸 서술해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프렌드라는 말은 그렇게 서술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서술할 수 없는 존재를 친구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친구는 이래야 돼. 내 친구는 이래. 예? 너 친구는 이러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긍정, 부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채워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정의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친구란 말이에요. 이게 존재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의 친구야라고 말할 때 나는 이미 친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간벤 이렇습니다. 존재 차원의 얘기인데 친구라는 것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친구가 나타나게 되면 나는 이미 나의 공간을 아간벤 표현입니다. 코 공유한다는 거죠. 코 디비전 같이 나눈다 이 말입니다. 같이 나눈다. 코 디비전이라고 해요. 아간벤의 디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디비전이라는 말이 나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우리말에도 그렇죠. 나눈다라는 게 공유한다는 뜻도 있죠. 쉐어링, 그렇죠. 공유한다는 게 우리말로 나눈다고 해서 이렇게 나뉘는 동시에 나눔이라고 하는 건 공유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내가 한 공간을 공유하는 거죠. 같이 분열되어 있어요. 같은 공간에 분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코디비전. 그래서 나는 너의 친구야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뭐죠? 나와 친구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미 친구가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속에 이미 친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친구야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우리가 친구 관계를 유지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서로 이익을 줄 수 있을 때 친구거나 서로 쾌락을 줄 수 있을 때 친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건 다 서술이죠. 예? 쾌락이나 이익이나 이건 다 서술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친구야라고 말하는 순간 내 존재 안으로 이미 어떻게 해요? 친구가 들어와서 이미 들어와서 나의 공간 자체를 같이 공유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친구야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미 친구다. 나는 이미 친구다. 나와 친구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풉니다. 아간벤이.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말은 서술어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빈 공간은 친구와 이미 공유하고 있는 또는 이 친구와 같이 분할되어 있는 같은 분할을 이루는 그게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다. 이제 그런 말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코 디비전도 뭐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코 디비전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 겹칩니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에로스와 필로스와 아가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동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은 겹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낭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낭시, 장윅 낭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낭시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에 관해서 모든 것이 이야기되었죠. 그렇죠. 셰익스피어에서 끝났습니다. 셰익스피어에서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말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뭐 좀 남아 있다면 제임스 조이스에서 다 끝났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그 사람 다 사랑에 관해서 모든 것이 다 말해졌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너무 많은 것이 말해졌어요. 오 나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이 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낭시 얘기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이 이야기되었지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많이 행해졌지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여전히
너무 많은 것과 너무 적은 것 사이에 포옹, 틈이기 때문이죠. 틈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이야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다시 정의하려고 하고 늘 다시 사랑을 하겠다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맨날 맹세하고, 나는 너의 친구야 매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많은 것이 이야기되었지만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이야기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낭시 얘기인데, 낭시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한 번의 키스가, 이런 거 잘 다가올 것 같아. 한 번의 키스가 존재의 균열을 만든다. 그렇죠? 한 번의 키스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한 번의 키스가 존재의 균열을 낸다, 틈을 낸다. 아까 첼란시에서 하나의 울림 이랬잖아요. 울림이 균열이죠. 울리면 벌어지잖아요. 뭔가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울리면 땅이 갈라지잖아요. 울리면 땅이 이렇게 온전하게 메꿔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울려서 갈라져서 틈이 생기는 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한 번의 키스가 존재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 균열은 뭘까요? 채워질 수 없는 균열이죠. 예? 그 한 번의 키스가 스스로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균열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그 존재 자체가 균열이라고 하면서 아까 아간벤 얘기로 바꾸면 뭐죠? 코디비전이죠. 그렇죠?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분열되어 있는 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키스가 그런 인간에게 존재적인 균열을 만들고, 그 존재적인 균열, 틈,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낭시 또 이런 표현도 써요. 내 속에 찔러 넣어진 칼, 이게 사랑이다. 이게 지금 다 낭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셔틀드 러브라고 하는 산산조각난 사랑, 이런 글의 일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낭시에게 사랑은 산산조각 있는 거야. 아까 아리스토파네스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런 산산조각이 난 것을 온전하게 통합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낭시는 사랑은 산산조각 난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찔러 넣어진 칼, 그 칼은 나를 죽일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타자죠. 친구죠. 그렇죠? 나를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넘어서는, 근데 그 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찔러 넣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을 빼는 순간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칼을 내가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칼을 꽂은 채로. 아까 에이리언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 칼이 나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그렇지만 그 칼은 여전히 내 속에 뭐를 냅니까? 상처를 내죠. 아까 우리 아리스토파네스 얘기했는데 제우스가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생겼죠. 그 상처를 아폴로가 이렇게 저렇게 치료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를 기억하라고, 우리 몸의 배꼽이 그 상처죠. 우리 몸의 한 중심에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에 난 상처. 친구는 내 한 중심에 나를 망가뜨리는 타자로서의 친구가 이미 나와 나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죠. 우리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이미 내가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상처, 그것이 내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 속에 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품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나르시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르키소스가 있으면 이 나르키소스와 에코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신화에서 나르키소스, 에코가 항상 같이 나오고, 이 나르키소스와 에코를 대립으로 설명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르키소스는 시각 원칙이고 시각적인 지배를 말하고, 에코는 청각이죠. 메아리, 듣는 것이고, 타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냥 반복하죠. 자기가 먼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지배 못해요, 에코는. 그래서 이제 그런 청각 원칙이고, 나르키소스는 남자고 에코는 여자고, 뭐 이런 식으로 대립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나르키소스 신화를 읽어보면 에코는 어디 있습니까? 에코는 나르키소스 속에 있는 나르키소스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죠. 이게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설명하지만 자기 속에 자기 입이 벌어지면서, 나르키소스 입이 벌어지면서 나르키소스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게 에코입니다. 그러니까 나르키소스가 이미 자기 속에
자기를 망가뜨리는, 자기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르시시즘을 통해서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사랑을 나르시시즘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완결 지으려고 할 때 어떤 틈이 작동합니다. 나르키소스 입에서, 입이라고 하는 건 틈이죠. 구멍이죠. 구멍이 열리고 그 구멍 속에서 에코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뭐라고 울리죠? 아까 말했던 대로 모아, 앙코르, 좀 더, 좀 더. 이걸로는 충분치 않아. 사랑 그런 거죠. 에? 나는 정말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That's not enough. 이게 충분치가 않다. 충분치가 않다. 이 정신분석학적인 의미로 옮기면 이런 게 초자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연인이 초자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 연인이 하는 말은 매번 뭐예요? That's not enough. 이거 말밖에 못 합니다. 이게 충분치 않아. 이건 충분치 않아. 좀 더 많은 걸 사와. 아니면 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바쳐봐. 너는 이거 갖고 안 돼. 응?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너의 진심으로 해야지. 부인이 초자하면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냥 와가지고 남편에게 처갓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냥 장모님, 장인 뭐 이렇게 잘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진심을 다해서 해야지. 아까 당신의 얼굴에는 진심이 없었어. 이게 굉장히 힘들죠,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러면 안 돼요. 알아서 해 이렇게 해놓고 정말 알아서 해서 애가 안 오면 그건 끝입니다, 이제. 초자는 죄의식을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애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짓지 않으면 않을수록 죄의식은 강해지죠. 더 많아지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식 없잖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죄의식이 많은 거지. 죄의식은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응? 죄를 짓지 않을수록 많기 때문에. 사랑은 초자 아닙니다. 초자적인 건 사랑 아니에요. 초자는 권력이죠. 죄의식을 통해서 사로잡는 거지. 응?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뭘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속에 이미 타자가 들어와서 나를 양분하고 있다는 것, 네? 내 속에 그런 틈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게 이제 필로스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아까 친구라고 하는 건 서술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가 보통 돈어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어법 부르는 거죠 이게. 혹격 부르는 거예요.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요. 오 서풍이여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미 죽은 것들을 일깨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 나의 친구들이여. 그러니까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름이라고 부르는데 콜링 타자가 부르는 거죠. 오 나의 친구들이여. 그 부름에 응답하면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고 부를 때 타자가 부를 때 그 부름에 리스폰스를 보이면 리스폰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응답이라고 하는 말에서 responsibility 책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는 자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질로 묘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 친구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는 존재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부름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름이라고 하는 것도 자질이 아니겠죠. 이거 재현할 수 없는 겁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 부름. 타자는 항상 부름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타자를 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부름이라고 하는 건 콜링이라고 하는 건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질이나 서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름에 응답하면 그래서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재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구조주의는 언어라는 것이 다 의미라고 설명하죠. 이 차이를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잖아요. 낮과 밤이 있으면 낮은 밤이 아닌 거고 밤은 낮이 아닌 겁니다. 근데 구조주의가 설명 못하는 건 뭘까요? 낮과 밤이 포옹하는 부분입니다. 이 포옹을 설명 못해요. 구조주의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설명 못합니다. 이 포옹을 설명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구조주의는 철저하게 대립구조이기 때문에 이 포옹하게 되면 대립이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대립을 무너뜨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잉여물이 생긴다고요. 제3의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낮도 밤도 아닌 공간이 생겨요. 그거 있잖아요. 개와 늑대의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상한 일이 생기죠. 개와 늑대의 시간에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 실제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생기잖아요. 응? 그게 개와 늑대가 그런 부분을 구조주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의미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배제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의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어도 여전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존재하잖아요. 이게 의미론과 존재론이 다른 점입니다. 예? 의미로 설명할 수 없어도 대립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낮인지 밤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혼돈스럽다고요. 그래서 혼돈은 의미의 영역이 배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혼돈이 있었죠? 그럼 의미가 어떻게 생깁니까? 혼돈을 구분할 때, 커팅할 때 생깁니다. 낮과 밤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게 혼돈인데 이걸 잘라요. 그래서 낮과 밤을 이렇게 구분해.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죠. 그게 코스모스입니다. 그게 우주입니다. 창조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이미 혼돈이 있었고 사랑은 혼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차이의 세계고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살면서 혼돈을 억압하고 살아요. 혼돈은 억압될 뿐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데 억압될 뿐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억압된 것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다시 돌아와요. 혼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혼돈스러울 때 있죠? 머릿속이 혼돈스러워 죽겠어. 이럴 때가 있다. 혼돈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혼돈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인데 사랑은 그 혼돈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다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면 혼돈스럽죠? 그렇죠? 그럼 친구를 앞에다 앉혀놓고 어떻게 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그 얘기하다 보면 어떡하죠? 정돈이 되죠. 처음과 중간과 끝을 부여해서 플롯을 마련해서 정돈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혼돈이 사라졌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신화에 보면 혼돈이라는 게 있는데 남해, 북해, 서해, 동해 요왕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혼돈에게 구멍 하나씩 뚫어주죠. 야 이건 눈이라고 그래, 이건 코라고 그래, 입이라고 그래 이렇게 다 구분해 주니까 그 다음날 혼돈이 죽었다. 이게 혼돈이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은 구분되면 죽어요. 근데 사랑 그 혼돈에 관한 겁니다. 같이 포옹하는 부분, 그 부분이 혼돈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오 나의 친구들이여 저 부름. 구조주의는 그렇게 의미를 얘기하지만 의미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존재 차원이 있고 그 존재 차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은 뭘 부르느냐? 의미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의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언어의 타자를 부릅니다. 의미로 설명되지 않거나 재현될 수 없는 부분을 불러요. 그게 타자의 부름입니다. 그게 언어의 타자죠. 그러니까 오 나의 친구들이여는 친구를 설명할 수 있는 자질이나 묘사할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간벤 얘기처럼 뭐죠? 묘사할 수 없는 존재를 부른다고요. 존재를 부른다고요. 아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이게 뭐라 존재의 균열 낸다. 그 존재 균열 그 부분을 불러요. 응? 하나의 울림 그 부분을 부릅니다. 그러면 오 나의 친구들이여는 그 부분을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존재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죠. 이거는 의미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요 여기 뭐만 남아요? 예? 친구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이 지식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름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알 수 없는 것이 불러요. 그 알 수 없는 것에 응답하는 거죠. 내가 결코 지배할 수 없는 친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는 부름은 친구가 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응답해야 해요. 그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라는 게 책임이라고 그랬죠.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친구의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은 철저하게 의미의 영역이지만 윤리학은 그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의 영역은 의미들끼리의 어떤 갈등, 투쟁, 뒤집혀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존재의 영역은 의미의 불가능성입니다. 의미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오죠. 친구란 없다. 친구란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합니까? 묘사할 수 없습니다. 재현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뭐라 하고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뭐만 남아있죠? 그 친구의 마치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처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친구의 부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야 돼. 타자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는 예? 그런 윤리적인 명령만이 남습니다. 예? 그게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대요 이 말을.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에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이 말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기 작가인 라이르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전기를 쓰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까소봉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시 편집하면서 이 말 틀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이 말을 고칩니다. 아간벤의 얘기에 따르자면 주저하지 않고 고칩니다. 뭐라고 고치냐면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오 나의 친구들이여 복수로 돼 있죠.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구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러면 정말 상식적인 얘기가 되죠. 우리 이해 가능한 얘기가 되죠. 그럼 이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부름이 갖고 있는 뭐가 사라져요? 존재 차원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존재 차원이 사라져버리고 다 뭐만 남죠? 친구는? 의미 차원만 남죠. 의미 차원만.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친구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를 가져야 된다. 이건 완전히 의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적지만 진정해야 된다라고 우리 서술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고쳐버리면 이 데리다가 우정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우정의 정치학이라는 세미나인데요.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늘 아까 나는 너를 사랑해처럼 세미나 시작할 때 늘 이것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또 그 다음 세미나 시작할 때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마치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사랑이 생기듯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반복적인 수행이 친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매번 다시 시작했다고 이런 방식으로. 네? 근데 이제 아간벤이 데리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이런 말이 아니다. 이런 거 그만하고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 친구가 없다는 말이라고 까소봉이 고쳤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보냈는데 데리다가 아간벤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이제 주에다가 썼습니다. 아간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그런데 데리다에게 중요한 것은 친구를 많이 가진 많은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데리다에게 중요한 건 뭐죠? 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부름입니다. 친구의 부름입니다. 친구의 부름. 게다가 이 친구의 부름은 말이죠. 이 친구의 부름은 뒤에 친구란 없다라는 말을 봐서도 이 친구의 부름은 친구가 죽은 뒤에도 계속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친구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 속에 친구가 계속 살아서 그 친구가 계속 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 이미 죽은 친구가 계속 살아서, 그러면 뭐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친구죠. 내 속에서 계속 그 친구가 살아남아서 나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른다고요. 나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트가 말하는 애도와 우울증이라는 게 애도 있죠. 애도, 모닝이라고 하는 게 애도. 그러니까 친구란 없다라는 게 이미 친구는 애도 형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친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이미 친구를 애도하고 있어요. 친구의 부재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류 최초의 신화죠. 거기 보면 길가메시가 길을 가다가 친구 엔키두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입니다. 신화에 이런 거 많죠. 반인반수, 이거 혼돈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엔키두는 재현할 수 없는 타자의 목소리일 수 있죠. 근데 그 엔키두가 죽는 걸 보고 길가메시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는 게 타자의 반인반수, 혼돈스러운 타자의 뭐죠? 죽음입니다. 타자의 죽음이 나의 유한성을 일깨웁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신화, 굉장히 오래된 이 신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타자의 죽음, 친구의 죽음이 나의 유한성을 깨우쳐 준다면 그 친구 어디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죠? 나인 동시의 친구죠. 나라는 공간은 나와 친구가 포옹하고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나도 나인지 친구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겹침이 발생하는 공간이죠. 예, 그게 나는 너의 친구야. 그게 나는 너의 친구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친구는 프로이트는 애도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됐잖아요. 그러면 프로이트는 애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기에 집중됐던 에너지를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걸 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미 상실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옮겨야지 안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요. 이 사람이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고착돼 있으면 그러니까 대상 자체를 환유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계속 그 대상에 이미 상실된 대상 이제는 없는 대상이 고착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애도와 우울증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데리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애도와 우울증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애도 안에 있어요. 애도의 불가능성으로. 예? 그러니까 애도하면 망각해야 돼요. 애도는 여러분 기념물 만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념물을 많이 만드는데 기념물의 첫 번째 조건은 기억하자 이거고 두 번째는 뭐죠? 더 중요한 건 망각입니다. 그날 기억하고 나머지 망각하는 거죠. 망각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 장례식을 왜 합니까? 그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뭐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는 죽었다고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확인시킵니다. 너 다 이제 오지 마 여기.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네가 만약에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 이제 귀신이다. 오지 마. 1년에 한 번만 와. 제사 차려줄게. 그때만 와. 나머지 날은 오지 마. 라고 산자에게 확인시키는 동시에 죽은 자에게도 확인시키는 상징적 의식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유령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죽은지 모르니까. 유령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죽은지 알았으면 장례식을 쳐줬으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식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귀신들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귀신들은 굉장히 인간화된 귀신이죠. 유령과는 좀 달라서 보통 원한이 밑에서 귀신이 돼가지고 너무 추워요. 그리고 뭐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면 그냥 가요. 아무 일은 없이 갑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건 그거에서 그냥 예?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되게 설명 가능해. 굉장히 인간적이죠. 근데 서양의 유령은 그렇지 않아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살아있어 얘가. 응?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얘를 계속 내 속에 살아있게 하려고 내 속에 얘를 계속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어요? 예? 수치인불명? 수치인불명이라는 김기덕의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자기 아들이 혼혈아란 말이죠. 그래서 방은진이 이제 혼혈아로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자기 어머니 이제 방은진이 여기 이렇게 가슴에 그 자기 아버지인 미군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름 그걸 칼로 도려내고 일종의 정화의식을 치르고 양동근이 죽어요. 그래서 양동근을 데려와 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버스를 대신 쓰고 있는데 그 버스에서 안 나오죠. 한 3일 동안 안 나오고서 이렇게 카메라가 비치면 흐릿한데 뭘 씹고 있죠. 계속 씹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양동근이지 뭐. 그러니까 내 자궁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죽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갔다 이거죠. 예? 죽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 조재현도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조재현이 하는 얘기가 개장수죠. 그러니까 개를 죽음보다도 못한 방식으로 죽여. 그게 이제 양동근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보다 못한 어떤 혼혈의 삶을 보여줘.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 내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죠. 예? 그 아들을 내 속에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먹는 수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 그런 소설 아세요? 어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친구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비둘기, 전령 비둘기를 다 구워 먹었어. 배고프다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정말 니네 이럴 수가 있냐. 너무너무 슬퍼서 나머지 남은 몇 마리를 자기도 먹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먹는 것과 친구들이 구워 먹은 건 전혀 달라요. 친구들이 구워 먹은 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은 거고 자기가 먹은 건 나머지 그 비둘기들을 자기 속에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근데 이게 먹으면 어떻게 돼? 먹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배설되는 게 아니라 안에 간직하는 거죠. 안에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먹는 거. 이게 데리다가 말하는 애도입니다. 안에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먹는 거. 그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여전히 친구가 살아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 있다고요. 그 친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나와 같은 공간을 코디비전 공유하고 있죠.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그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다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친구란 없다는 말은 친구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친구라는 것 속에 이미 나와 친구가 그 공간을, 친구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죠.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 해두고, 여러분 제가 드린 발제문이 있는데 그걸 받으셨죠? 그러니까 뭐 받으셨으니까 시간 별로 없지만 뭐 조금이라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군데 좀 보십시다.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좀 보십시다. 자, 친구라는 부름이라고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이 친구라는 부름이라고, 이게 친구가 부름입니다. 친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친구 자체가 뭘로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 자체가 부름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친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친구를, 뭐라고 규정된 공간에 있는 친구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친구 자체가 부름으로 존재한다. 친구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친구 자체가 부름이라는 것. 친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 자체가 부름.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의 부름에 뭐해?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 알 수 없는 친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친구의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그게 주체입니다. 주체가 됩니다. 윤리적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친구라는 부름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친구의 부름에는 응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친구의 부름은 아까 에로스, 유사성으로서의 에로스 이걸 중지시키고, 차이로서의 필로스 이것도 중지시키고, 그렇죠? 가까움, 먼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지시키는 어떤 부름이 중지하는 부름이에요. 중지하는 부름. 타자의 부름이 있으면 이제까지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중지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게 되면 이제까지 나의 모든 삶이 갑자기 중지되고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죠. 그렇죠? 여러분, 싱코페라는 게 있습니다. 싱코페라는 게 음악으로 보면 그 당기문 같은 거죠. 당기문. 그다음에 언어에서 보면 축약하는 거. 그렇죠? 축약하는 거.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기절입니다. 멜로드라마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될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된 상황이 되면 제일 작가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 뭐죠? 무슨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런 뭐 개그 콘서트 맨날 이런 거 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죠? 불치병? 기절. 그래서 모든 걸 망각하게 되고 늘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못 잊어서 그 여자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그 여자랑 같은 곳에 가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저기서 나타난단 말이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이 유령이지. 죽었지만 살아있는 유령이야.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데 유령은 자기를 몰라요. 누구세요? 작가가 적절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깨어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 싱코페라고 하는 거, 사랑이 그런 건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이 중지되고 그 중지 이후에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것처럼. 근데 사울이 바울로 될 때 거기 어떻게 해요? 어떤 중지가 있었죠. 신의 초월적 개입이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랑입니다. 그런 게 그 중지가 사랑입니다. 중지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만들어지는 그 중지, 그 틈, 중지라고 하는 건 틈을 만들어내는 거죠. 틈을. 그래서 그 틈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그게 이제 부름입니다. 부름이 그러니까 틈을 만들어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얘기하자면 하나의 울림. 그러니까 부름이 울림이 돼서 칼이 돼서 어떤 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 데이비드 린치 영화의 그 듄이라는 영화인데 듄, 모래 언덕 사구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좀 오래된 영화. 그거 굉장히 두꺼운 소설이죠. 원래 데이비드 린치가 9시간 반인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9시간 반을 누가 극장에서 상영해 주겠어요?
3시간으로 줄였어요.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3시간짜리는. 그 뒤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싸우는데 말로 싸워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칼이 돼. 말이 칼로 변해서 싸워. 말이 칼로 변해서. 여러분 이게 좋겠죠? 응? 근데 우리 말로 상처 주잖아. 그렇잖아요. 말이 칼이 돼서 말로 상처 주잖아. 그겁니다. 그냥 그걸 그냥 직접적으로 리터럴리하게 보여주는 거지. 그냥 말이 칼이 돼서. 응? 그러니까 말이 칼이 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어떤 빛이 있으라 하면 빛과 어둠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해요? 커팅한단 말이에요. 커팅. 신의 말이 커팅한다고요. 칼이 돼서. 그러면 뭐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그래서 빛도 생기고 어둠도 생겨요. 이 창조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예요? 커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다 탯줄 잘랐잖아. 커팅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커팅된 존재입니다. 이미 거세된 존재입니다. 거세돼야 인간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게 이미 상징계적인 절차를 반복해야 인간이 된다는 거야.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부름은 어떤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틈을 내고 그 틈 속에서 어떤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기로 결정할 때 나는 비로소 친구가 된다. 우정, 필리아라고 하는 이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름은 그러나 지금 여기에 없는 친구에게 행하는 말 건냄, 여기 어드레스라는 말이 이게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드레스, 타자에게 말 걸기. 그러니까 구조주의처럼 지금 현대 철학은 언어의 의미, 언어의 차이 이런 걸 얘기 안 하고요. 말 건냄, 어드레스라는 말 자체가 현대 철학을 압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 철학을 그 복잡 다단한 현대 철학을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어드레스입니다. 타자에게 말 걸기. 타자에게 말을 걸려면 내가 열려 있어야 말을 걸죠. 그렇죠? 타자에게 말을 걸기. 우리 보통 체계라고 부르는 거는 타자에게 말 안 거는 거예요. 체계는 그러니까 셀프 컨테인드라는 말이 있죠. 자기 충족적인 게 체계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거. 타자에게 말 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속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소시르가 말하는 언어 체계가 그런 거잖아요. 언어는 언어의 외부하고 아무 상관없죠. 외부적 대상하고 아무 관계없이 언어 내부의 여러 가지 기표들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송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로서의 송아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송아지가 의미를 갖는 것은 망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망아지, 강아지라는 다른 기표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깥의 사물, 대상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자족적인 체계입니다. 그런데 구조주의 이후의 모든 체계들은 예를 들어서 언어의 말걸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언어의 말걸기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여는 거예요. 언어 체계를 열어요. 예? 언어는 타자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언어는 자족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족성의 불가능성, 그런 것들, 자족성에 대한 애도. 나는 이미 내가 아니에요. 왜? 그게 뭐예요? 그게 친구란 말이죠. 나는 너의 친구야라는 말은 내가 자족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공간을 친구가 이미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말걸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없는 친구에게 행하는 말 건냄일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친구, 앞으로 생길 친구 다 얘기하니. 니체도 그렇고 데리다도 그렇고요. 도래할 철학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철학자들 말고 도래할 철학자들, 도래할 타자들.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라는 데리다의 책에 보면 햄릿을 예로 들어서 데리다가 설명하죠. 햄릿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호라시오라는 학자인데 호라시오한테 그러죠. 햄릿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니까 호라시오 네가 저 유령하고 말 좀 해봐. 너 학자잖아. 그런데 호라시오가 말 못하면 돼. 왜냐하면 학자는 기존의 학자들은 모두 유령에게 말 걸기를 하는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령을 다 어떻게 했어요? 축출하는 게 유령을 축출했지 다. 유령을 축출하기 위해서 구술하는 거 이게 지식입니다. 유령이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축출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데리다가 거기다 덧붙입니다. 미래에 오는 철학자, 도래할 철학자는 유령과 함께 먹고 마시고 유령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도래할 철학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철학의 대상은 철학이 이제까지 대상화할 수 없었던 유령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거죠. 니체가 그런 얘기를 이미 합니다. 니체가 이미 도래할 철학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리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죽은 친구에 대한 사랑, 친구란 없다. 죽은 친구에 대한 사랑이 이게 애도죠. 친구를 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미 애도입니다. 사랑은 이미 애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가 죽었을 때 나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처럼 나는 이미 친구가 살아있을 때도 친구가 죽은 이후에
그 친구가 계속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정 아니겠어요? 충분히 죽지 못해 다시 살아온 친구. 충분히 죽지 못해 다시 살아온 친구. 예, 이게 유령이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온 친구. 그럼 친구는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 속에 계속 살아있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건 여러분 상징이죠. 죽은 아버지가 더 힘이 세다 할 때 그 죽은 아버지는 상징이죠. 그런데 그 유대교의 법이 그 상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는 게 상징이죠. 그런데 그것이 죽은 이후에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상징적 법이겠지만 그거 죽음 이후에도 내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 법을 넘어서는 유령이죠. 죽었지만 살아있는 친구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령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식이 얘기할 수 없었다면 친구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죠. 철학이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친구. 그래서 친구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친구를 다시 살려내는 것 역시 이 부름이다. 데리다의 말대로 친구라는 개념 속에는 유령이 출몰한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friend as text. 친구는 텍스트라고요.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것처럼 친구를 읽어요. 왜냐하면 그 읽기라고 하는 것, 텍스트처럼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것. 여러분, 텍스트라는 말하고 워크라는 말은 틀리잖아요. 워크라는 말은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 하나의 의미로 통일되어 있는 게 워크라면 텍스트는 그렇게 통일될 수 없는 틈들을 가지고 있는 게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친구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는 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라는 인용은 우정의 역사에 끼워 넣어진 이질적인 육체, 이질적인 육체라고 하는 이 프로이트 말인데 foreign body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질적인 육체. 여기 육체라는 말은 개념화될 수 없다는 뜻의 육체입니다. 개념화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일적인 육체.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에일리언이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일적인 육체. 이 에일리언의 가장 적확한 예는 친구도 친구지만 아이예요. 아이, 자식. 아이입니다. 아이. 나중에 아이를 낳으세요. 아이가 에일리언인지 아닌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타자.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타자. 그게 아이입니다. 에일리언. 실제 에일리언 보면 어떡하죠? 에일리언을 임신하잖아요. 예? 에일리언 1, 2, 3, 4편 다 보시면 애가 에일리언 생김새가 점점 뭐가 됩니까?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에일리언의 궁극적 결론은 뭐죠? 에일리언은 인간이다. 그거예요. 에일리언은 인간이다. 여러분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서 거울을 쳐다볼 때 가끔은 저게 난가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예? 저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님이 분명해. 난 저럴 리가 없어. 저렇게 얼굴이 부었다니. 저건 분명히 내 모습이 아니다. 정말 에일리언 같군.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친밀한 내가 친밀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우리 섬뜩하죠. 그게 언캔이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아닌 것처럼 이게 정말 내가 난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아니, 에?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낯선 아줌마가 오면 애가 안 가지만 엄마가 오면 가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 엄마가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이러면 애가 주저앉죠. 네? 친밀함과 낯설미 어떻게 포옹하죠? 엄마 속에서 친밀함과 낯설미 포옹하죠.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친밀하고도 낯선 엄마가 되죠. 엄마가 이중적이라고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처럼 어떻게 해요? 애를 버리고 올 수도 있고 애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애를 버리고 올 수도 있고 그거 다 친엄마입니다. 우리는 계모로 옮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이중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늘 친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타자기 때문에 친밀한 동시에 낯설죠. 친밀한 동시에 낯선 것. 그래서 쫓아버릴 수 없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이 말은 우정의 역사 속에서 인용되어 반복되면서 그 밑에 보시면요. 몽테뉴, 블랑쇼, 레비나스, 푸코, 들레즈, 데리다가 이 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리다의 세미나도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이 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인용하면서 저 말이 갖는 의미를 가지고 또는 의미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결국은 이 말을 어떻게 푸느냐에 우정의 역사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몽테뉴, 블랑쇼, 레비나스, 푸코, 들레즈, 데리다의 텍스트 속에서 전체를 흔드는 부분, 그러니까 이 말은 부분이죠. 이게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다는 일종의 한 파편화된 부분이지만 우정 전체, 우정의 역사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렇죠? 결국 답은 뭐예요 지금? 예?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다 해서 지금 우리가 우정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결론은 뭡니까? 그냥 친구는 없다예요. 우정은 없다. 응? 그 우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강의에서 계속 결론은 뭐냐면 우정은 없다. 우정은 없다. 그 뭐하러 앉아 있었냐? 우정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정은 아까처럼 포개지는 부분, 규정할 수 없는 부분, 하나로 존재할 수 없는 부분, 부름을 통해서만 그 부름에 응답할 때에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친구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친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흔드는 부분으로 출몰한다. 카프카의 오드라덱, 여러분 잘 아시죠? 카프카의 오드라덱이라는 애가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소설 아시죠? 사람들은 자기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승우 씨 소설이죠, 그게. 카프카적인 색채가 아주 짙은 오드라덱이라는 애가 집에 이 제목이 가장의 근심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주 짧은 소설인데 이 가장이 왜 근심을 하느냐? 오드라덱이라는 애가 집에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 오드라덱을 막 설명하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얘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드라덱이 일종의 아까 말한 것처럼 유령이야, 유령. 근데 집에 같이 살아요. 집안에서 출몰하는 유령이야. 근데 가장이 뭘 근심하냐? 제가 나보다 더 오래 살아서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에도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유한성 속에 있는 불멸성,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떤 친구. 그러나 오드라덱을 규정하려고, 오드라덱이라는 말은 뭐 기원이 무슨 어디서 왔고 한참 설명해요, 카프카가. 이게 원래 어디서 왔고 무슨 말이고 뭐 이 인간의 패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패에서 나오는 웃음을 짓고 뭐 가만히 읽어볼수록 오드라덱을 묘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묘사를 하면 할수록 묘사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오드라덱은 그냥 빈 공간입니다. 예, 빈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오드라덱은 웃어요. 그 웃음소리로 존재합니다. 웃음소리로. 그러니까 그런 오드라덱처럼 카프카의 오드라덱처럼 전체를 능가하는 이 부분은 그들에게 우정을 선물하는 동시에 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육체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결국 우정은 친구라고 하는 이질적 육체를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우정입니다. 친구라는 일적인 육체를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자 거기 우리가 설명했는 부분 정리합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는 부름 속에서 생겨나는 동시에 친구란 없다는 진술. 오 나의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부름은 친구들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친구란 없다라는 진술은 친구가 없다는 소멸시키죠. 그러니까 생성되는 동시에 소멸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어떻게 생성과 소멸이 포개지는데 그 포개지는 게 컴마입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 그 컴마 속에서 오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의 생성과 친구란 없다, 친구의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 동시성을 개념이 포착 못해요. 개념은 선후관계잖아요. 뭐가 먼저 있었고 뭐가 나중에 있었고 인과관계잖아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 이 개념이죠. 이렇게 파악 안 되면 개념은 파악 못합니다. 개념이 파악 못하는 건 동시성입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개념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동시성입니다. 그 겹침, 포개지는 부분, 공간적으로는 포개지는 부분이고 시간적으로는 동시성입니다. 그 동시성을 파악 못하는 거죠. 선과 악이 동시에 발생하면 윤리학은 뭐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구분하기 바쁘죠. 얘가 원래 처음에는 선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해진 거야. 이렇게 선후관계를 부여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죠. 아 그래, 처음에 선했는데 나중에 악해진 거야. 다 그렇지 뭐. 처음에 악했는데 선해졌어. 이것도 이해가 가죠? 근데 얘는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잘 모르겠어. 선과 악을 동시에 해. 이러면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죠. 또 나의 친구들이여는 복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친구는 없다는 단수. 그래서 복수와 단수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복수와 단수가 같은 공간에. 그래서 하나일 수 없는 차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이 같이 있고 복수와 단수가 같이 있고 현재와 과거, 미래가 같이 있는 한 몸이라는 건 이게 뭐죠? 혼돈스러운 몸이죠. 그렇잖아요. 혼돈스러운 몸이죠. 한 몸이니까 한 몸에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한 문장이 오나의 친구들이여 컴마 친구는 없다는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인데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것이 같이 있는 혼돈스러운 몸이죠. 마치 뭐처럼? 스핑크스처럼. 응?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묻죠. 여러분 그 수수께끼 아시죠? 예? 넷. 아침에는 넷. 낮에는 둘. 밤에는 셋. 이게 뭐냐? 오이디푸스가 대답하죠. 인간. 그래서 스핑크스가 다른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못 풀면 잡아먹었는데 오이디푸스가 풀어가지고 스핑크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 질문을 잘 보면 블랑쇼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질문을 잘 보면 실제로 그거는 이 오이디푸스가 진 게임입니다. 이긴 게임이 아니라. 그런데 졌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사가 스핑크스가 이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스핑크스 질문을 보세요. 넷, 셋, 둘 이걸 합치면 뭐죠? 답이 인간. 그럼 인간은 뭐예요? 넷, 셋, 둘이 합쳐져 있는 게 인간이면 인간은 뭐예요? 괴물이죠. 제 말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넷, 셋, 둘 이게 합쳐져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인간. 그럼 인간 속에는 넷, 셋, 둘이 다 있는 거잖아요. 어릴 때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늙어서는 지팡이 들고 다니고 셋. 그 다음에 서서는 걸어다니고 둘. 넷, 셋, 둘.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 내는 이유는 스핑크스 자체가 혼돈이기 때문이죠. 스핑크스는 3개 내지 4개의 혼합물이잖아요. 스핑크스의 몸 자체가 인간과 길짐승, 날짐승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그 스핑크스가 혼돈을 보여주는 스핑크스가 혼돈스러운 수수께끼를 내는 거 이거 맞죠? 수수께끼도 혼돈이. 수수께끼도 막 영역을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답이 인간이다 할 때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도 뭐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인간이라고 대답하면 인간이 뭐라는 뜻이에요? 스핑크스라는 뜻이죠. 네? 인간이 스핑크스야. 내가 너와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의 친구야처럼 뭐죠? 나는 이미 스핑크스야. 그거잖아요. 나는 이미 스핑크스야. 인간은 이미 스핑크스야. 스핑크스와 인간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런 혼돈스러운 생물체가 아니라 하나로 완결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이미 스핑크스야. 그런 거잖아요. 너와 나는 뭐죠?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야. 그거죠. 응? I am your friend. 그 말이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스핑크스일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이 이미 스핑크스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블랑쇼가 풀어요. 그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단락이 보면 부름은 친구란 없다와 반대되는 친구란 있다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다. 부름은 친구가 없다. 저 친구란 없다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의 긍정이나 부정 이전에 있는 근원적인 긍정을 지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름 때문에 긍정과 부정이 다 생기는 거지. 친구란 없다의 부정에 반대되는 뜻으로서의 긍정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현할 수 없는 거라고 묘사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이 포옹하고 있는 부분이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름 자체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언어 이전에 있는 그래서 언어는 친구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이 문장 보면 언어는 친구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친구의 부름이 먼저 있죠. 그 친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부름이 먼저라는 것, 언어 이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한 줄 내려오시면 카푸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문장은 오 나의 친구들이여로 시작한다. 이 문장 여러분 모든 문장은 오 나의 친구들이여로 시작한다.
이게 뭐죠? 모든 문장은 이미 그 안에 모든 문장은 이미 뭐죠? 친구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 거죠. 모든 문장이 뭐예요? 의미지, 의미. 의미라고 하는 의미 체계는 모두 다 의미화할 수 없는 친구의 부름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 속에 이미 항상 보이지 않는 형태로 뭐가 출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유령처럼 출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억압하지만 지울 수 없는 유령이라는 친구의 출몰. 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데리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해놓고 지금 이것과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5분만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시대의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무슨 페이스북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실시간 메시지를 교환하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교환해서 팔로워가 몇 명이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방문했으면 굉장히 좋아하죠. 순식간에 친구가 엄청나게 늘었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친구, 이게 우리 시대의 친구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친구.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특징이 뭐예요? 다 계산 가능한 거죠. 이 지금 우리 이 친구는 전혀 계산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차원의 친구를 한참 얘기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친구는 몽땅 다 계산 가능한 친구입니다. 응? 다 뭐예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친구. 내 친구 몇 명이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친구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몇 명인가? 그러니까 이럴 때 데리다가 묻죠. 친구를 수량화할 수 있는가? 응?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친구인가? 그런 걸 묻죠. 예? 우리 늘 친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많은 네트워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네트워크라고 하는 항상 자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네트워크들이 다 어떻게 해요? 광고를 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는 결국은 뭐죠? 자본의 길을 계속 터주는 역할을 해요. 예? 우리 친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물신화된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의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 친구의 우정을 이야기해 본다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떤 친구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계산할 수 있는 친구의 중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도래하는 친구, 도래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런 우정 논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강의는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